자,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 한번 볼게요. 배시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자, 우리가 자연적 특성은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시험치로 하면 우리 부동산 학기론이 시험 문제 1번 문제인 건 아시죠? 시험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펼치면은 1번에서 40번까지가 우리 부동산 학기론 문제예요. 그런데 회차를 보면은 얘가 1번 문제로 나올 때가 엄청 많아. 아주 쉽게 나옵니다. 아주 쉽게. 여기서 발생되는 특징 몇 개 적어놓고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래 물어봐.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5개입니다.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인접성. 그래서 우리가 부부영개인이라고 그러죠. 부부영개인. 부부는 영혼이 뭐다? 개인이다. 부부영개인. 자, 부동성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되는데? 이동이 안 돼. 토지는 이동이 안 되고. 부정성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되는데?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역시 무슨 생산? 물리적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돼.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것은 소모 안 돼.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것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접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부동산과 비슷하다 봐야 돼요. 자, 그럼 부동성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하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오늘은 우리가 한 4개 정도씩만 기억할게요. 4개 정도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좀 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해오셔도 돼. 요것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 시험장 가면 틀리진 않아요.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기는 것은 첫 번째 어떤 현상? 지역화, 국지화 현상. 토지는 첫 번째 지역화, 국지화라는 것은 서울에 택지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울산에 남아도는 택지를 갖다 놓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란 것은 지역화, 국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내가 현장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현장에 임한다. 내가 10일 달에도 얘기했죠. 서울 가는 아들하고 토지는 절대 안 온다고. 보고 싶으면 누가 가야 돼? 자기가 직접 가야 돼. 자기가 직접 가야 돼. 이걸 갖더니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임장활동. 그 다음에 외비효과. 토지는 가만히 있으면 내 토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공원이 들었으면 토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내 토지 가격은 떨어진다 봐야 돼. 이런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그 자리에 쭉 앉아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에서 발생되는 특징 4가지가 합니다. 지역화, 임장활동, 그 다음에 외부효과, 지역 분석. 교재 한번 볼까요? 자, 41페이지 봅니다. 41페이지 동그라미 기억. 기억에 보니까 첫째 줄에 국지화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시면은 또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역적 체크하시고, 니은 인접성과 함께 외부 효과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맨 끝에 보시면 지자 보이세요? 지자 연결하면 지역 분석 나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4개만 기억합니다. 부동산에 발생되는 특징 4가지. 지역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 자, 그 다음에 부정성 한번 볼게요. 자, 넘겨봅니다. 부정성은 4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부정성 되어 있습니다. 부정성. 자, 부정성이라는 것은 칠판 한번 볼게요. 부정성이라는 것은 뭐가 안 돼?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돼.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했죠. 30개가 항상 몇 개라고? 30개라고. 이러한 것을 물리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약화. 토지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울산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드론을 찍게 되면은 도시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도시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고층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집약화라고 합니다. 집약화.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습니까? 생산비 법칙이 필요 없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빵집을 하든
어떤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든 장사를 할 때는 한 개의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 이 생산품에 대해서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보겠죠. 한 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봐. 근데 토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용도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토지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라? 최유효용의 어떤 필요하에 쓰라. 네 가지. 부정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산비 법칙이 성립 안 되고 그 다음에 최유효용의 어떤 도입 배경이 되는 것도 부정성 때문에라 봐야 돼요. 자, 교과서 체크 한번 할까요? 42페이지. 첫째 줄,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를 아무리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밑에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하거나 산지 개간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공급. 자, 기업. 첫째 줄에 보니까 생산비 법칙 적용 안 됩니다. 생산비 법칙 적용 안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 보니까 둘째 줄 나오죠. 최유효용의 필요 근거. 디귿에 첫째 줄 하나 체크할 게 있네요. 디귿의 첫째 줄에 보니까 그게 집약화란 말 있죠. 집약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최유효용 원칙의 필요 근거. 그 정도만 4개. 그게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 한번 볼게요.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소모가 안 돼. 소모가 안 된다는 것을 가더니 물리적 강가가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 재생산 이론이 필요 없어.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빵집 가서 빵을 사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소모를 하게 되면은 그 빵집에는 오후에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생산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토지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해서 쓸 수 있다. 토지에 나는 집 짓고 살고 내 죽으니까 자식은 그 토지를 갖다가 임대차를 주네. 자기는 서울 가버리고 여기 있는 토지를 갖다가 임대차 줍니다. 그런 것들. 나는 소유하면서 수익 챙기고 내 죽고 나니까 자식은 사용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이것도 뭐 때문에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게 임대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대차 시장. 4가지. 자, 교재 한번 봅니다. 42페이지죠. 42페이지. 기업. 재생산이론 적용 X. 재생산이론 적용 X. 디귿. 소유이익, 사용이익 분리 가능.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또는 이용이익이라고 그러죠.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 가능.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임대차 시장 발달. 요 4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개별성 한번 봅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대체가 안 돼요. 토지는 토지끼리 대체가 안 돼.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파트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 옆집 구분 안 돼. 우리 집 밑에 집 구분 안 돼. 대체가 안 돼. 틀리다 그러죠. 이걸 갖다는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자, 개별성에서는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일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돼. 같은 32평 아파트 1물이라 하더라도 그 32평 아파트의 가격이 1가는 안 됩니다.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일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부동산 간에 비교 안 돼. 공통의 원리 이론 도출도 곤란하다 봐야 됩니다.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부동산 간에 비교 안 돼. 공통의 원리 이론도 곤란하다 봐야 됩니다. 요 정도만.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4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개별성 돼 있죠. 개별성. 기억에 보니까 기억 보면 부동산 가격이 차별화되어서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디귿에 보니까 표준지 선정 곤란, 부동산 간의 비교 곤란, 공통의 원리 이론 도출 곤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인접성에서는 두 개만 체크할게요. 44페이지. 인접성에서는 니은만 체크합니다. 니은.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인접성에서는 니은. 지역 분석 외부 효과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부, 영계인. 인문적 특성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면 용병위가 나옵니다. 용병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돼. 물리적으로 안 되는 토지, 특징. 5개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인접성. 이래서 부영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지역마다 다르다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국지화, 지역적이라는 말을 쓰고, 토지를 보고 싶으면 내가 가야 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임장활동. 그 다음에 토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내 토지 옆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내 토지 옆에 나쁜 물건이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진다 봐야 돼요. 외부 효과. 감정평가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요 4개. 지역적, 국지적, 그 다음에 임장활동, 지역분석, 외부효과, 요 4개. 자, 그 다음에 부정성이라는 것은 생산이 안 돼. 생산 안 됩니다. 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물리적 공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안 돼. 그러나 우리나라 전국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런 고층화 현상이 있어. 이걸 말한다고 집약화.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 성립 안 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최유효용의 원칙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됐나요? 예, 4개.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건, 영속성이라는 것은 토지를 버려도 발로 차도 토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 소모가 안 된다 그랬죠. 토지는 소모가 안 돼. 이 소모란 것은 역시 물리적 감가입니다. 물리적 감가가 안 돼. 재생산 이론 성립 안 하죠. 그 다음에 토지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토지를 소유하면서 집 짓고 살고, 자식은 내 죽고 나니까 서울 가고 이 토지를 임대를 놓네. 그래서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되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도 영속성 때문에. 자, 개별성은 토지마다 다 다르다 그러죠. 부동산도 다 틀려. 내 집이지만 옆집하고 가격이 틀리다 그래. 내 집이지만 웃집하고 가격이 다 틀리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라는 것은 표준지로 선정하기도 곤란하고, 공동 이론 노출도 다 곤란하다가 비교도 안 돼. 그래서 곤란이 되면 이거는 개별성 때문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것은 부동성이 갖고 있는 2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됐나요? 이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공부합니까 하면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앞머릿말만 좀 기억하세요. 부부, 영계인, 그 다음에 용병위 타이틀만. 아시겠죠? 영계인. 부부는 영원히 개인이다. 뭐를 위하여? 용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부, 영계인, 용병위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 때문에 안 틀립니다. 내용은 시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나중에 이해할 시간이 많아. 타이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파트. 47페이지, 48, 49페이지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하고는 조금 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자, 경제론 파트 한번 볼게요. 자, 54페이지 봅니다. 자,
자, 우리가 파트 2 보시면은 이제 경제론 파트가 나옵니다. 경제론. 자, 경제론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 한번 볼게요. 유량, 저량,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수요 양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변화인 균형점 탄력성.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예, 경제론 파트는 이거는 약간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 보면 요 세 개.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든가 균형점, 탄력성 요 세 개는 시험 문제 해마다 출제가 돼요. 해마다. 요 세 개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게 총론 파트에 벌써 2개 했죠. 그 2개. 그 다음 요 3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잡아가시면 돼요. 약간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1, 2얼떨 듣고 3, 4얼떨 꼭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론, 요 경제론 파트는 뭐를 다룹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공급을 다룬다 봐야 돼요. 전적으로서는 수요 공급을 다룬다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수요는 뭔데, 공급은 뭔데. 자, 요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면 54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보면 수요의 개념 보이시죠? 그게 수요의 개념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넘깁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공급의 개념. 54페이지는 수요 개념, 65페이지 보시면은 공급 개념 나와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한 방에 할게요. 한 방에. 자,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방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구 시간에 수요 공급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런 수요 공급이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문장에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됐다 봐야 돼요. 세 가지 개념. 자, 내가 하는 말이 맞는가 한번 볼게요. 자, 수요란 건 뭔데 하게 되면은, 수요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화 서비스를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얘를 수요라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공급이란 것은 뭔데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화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방 말한 이 문장에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봐야 돼요. 세 가지 개념. 어떤 개념인데 하면 여기 보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거 있죠.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하면 유량 개념이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이걸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 중에서 보시면은 일정 기간이라는 명칭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라는 일정 시점을 제시해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편 만났는데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네 직장에 취직했나니까 취직했대. 그럼 당연히 뭐 물어봅니까? 한 달에 급여가 얼마인데 물어봐. 또는 1년 소득이 얼마인데 이리 물어봐. 그러면 급여 소득 같은 경우는 앞에 뭘 붙여야 됩니까? 한 달 1년을 붙여야 돼. 그럼 한 달 1년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일정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득이라든가 급여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유량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자, 가게에 물건 사러 갑니다. 사장님, 현재 이 가방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현재 이 가방 물어봅니다. 이때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현재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현재란 말을 넣음으로 해서 소통들은 이런 개념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저량 개념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어떤 소통되는 용어, 사회적 변수,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앞에 기간을 써야만이 소통되는 단어를 뭐라 그러고 유량 개념, 시점을 넣어줘야만이 소통되는 단어를 저량이라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인구. 유량이겠습니까? 저량이겠어요? 저량이야. 현재 울산시, 지금 현재 1월 4일 시점에 울산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물어봐. 그럼 인구는 요거는 저량 개념이라 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자산. 자산. 앞에 뭐 붙여야 됩니까?
현재 니금 현재 지금 자산이 얼마인데 이래 물어봐야 되죠. 그럼 이거는 절약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요 공급을 다룰 때는 앞에 일정 기간이라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을 포함해야 됩니다. 유량 개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자나 서비스를 여기 보니까 구매하고자 돼 있죠. 수요자나 공급자는 이미 행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란 것은 구매하고자 해야 돼. 판매자로는 팔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한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러고, 반대말로 이미 해버렸죠. 구매한, 판매한 나오면 이거는 사후적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붙어야 됩니까? 구매하고자 한다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이 붙어야 됩니다. 사전 개념. 자, 그 다음에 욕구죠, 욕구. 이러한 욕구는 유효 수요와 유효 공급으로 나눕니다. 그럼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하면은 이런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는 것은 의사 플러스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럼 유효 수요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의사에다가 플러스 뭐가 같이 해야 돼? 구매를 같이 해야 되고, 유효 공급이라는 것은 사고자, 팔고자 하는 의사와 플러스 판매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죠. 사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안 돼. 사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안 돼. 그 인사를 뭐라 그래요? 잠재 수요라고 그러죠. 잠재 수요, 니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쌤, 수요란 것은 무조건 유효 수요여야 합니까? 하면 무조건 유효 수요여야 합니다. 수요란 건 무조건 무슨 수요? 유효 수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수요 공급의 문장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과,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수요는 유효 수요, 공급은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의사 플러스 구매액이라는 것은 빚도 됩니다. 가처분 소득만 되는 게 아니고 빚도 다 돼. 대출금, 보조금 다 된다 봐야 돼요. 빚도 능력이다 그랬죠.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5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1번의 수요 개념입니다. 수요 개념. 박스 안에만 볼게요. 박스 안에만. 박스 안에 보니까 유량 개념,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유효 수요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런 세 개념을 포함한 것을 가두린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 그러면 영어로는 뭘 씁니까? 하게 되면은 이때 수요를 가두린 디맨드를 해서 D라 씁니다. D. 공급을 스프라이를 해서 우리 S라 씁니다. S. 자, 그 다음에 공급 한번 보러 갈까요? 자, 65페이지. 65페이지 보니까 공급돼 있죠. 공급의 개념. 공급의 개념 보니까 유량 개념,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 그 다음 플러스 뭡니까? 유효 공급. 자, 그래 놓고 다시 넘어옵니다. 54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일 첫 파트가 뭡니까 하면 유량, 저량을 구분하는 거예요. 유량, 저량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유량이라는 것은 어떤 건데 하면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나오는 유량 개념 몇 개하고 저량 개념 몇 개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뒤에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지 마세요. 요거만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작년도 시험 문제죠. 36회 때 시험 문제, 유량의 종류와 저량의 종류고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임대료, 지대, 소득,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앞에 일정 기간 붙여야 되는 거 맞죠? 한 달의 임대료. 지대라는 것은 뭔데 하면 토지 임대료입니다. 한 달의 토지 임대료. 그 다음에 한 달의 소득 수익, 한 달의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은 앞에 한 달 또는 1년이라는 걸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택 생산량, 공급량, 거래량이죠. 1년 동안의 주택 생산량,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 자,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은 GNP입니다. GNP.
대한민국 국민이 요래 있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유럽에서도 돈을 버리고 미국에서도 돈을 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키는 국민이죠. 국민. 대한민국 이렇게 국민이 국내나 국외에서 벌이들이는 전체 가치를 뭐라 그럽니까?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GNP라고 그래요. GNP.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가치라 봐주시면 돼요. 생산 가치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대한민국 영토 안이죠. 영토 안에서 벌일 수 있는 전체적인 가치. 이때는 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성 또는 중국, 몽골, 부탄 이런 여성들 전부 다 벌어들이는 전체 가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요는 말 그대로 국내죠. 국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한 번씩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뭐 국가의 부채가 어떠니 이런 말 많이 하죠. 대한민국 부채가 46%입니다. 지금 국가의 부채가 46%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빚이 얼마 있다고? 46%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안에서 전체가 우리가 100만 원 같으면은 빚은 얼마 있다고? 46만이라 봐야 돼요. 지금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걱정인 나라가 저쪽 유럽에 다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데. 거기에 국가부채가 얼마인데? 국가부채가 130이라 그래요. 130%라 그래요. 그럼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130 같으면은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가치에다가 플러스 30%가 더 빚이 있다는 말이죠. 130%.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국가 부채의 기준이 되는 게 국내 총생산 요금이 되고.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이러한 것들은 앞에 뭘 붙여야 되고 1년 붙여야 돼요. 1년 동안에 GNP, 1년 동안에 GDP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우리 유량 개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것은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 현재 가치가 얼마인데, 현재 토지 가격이 얼마인데,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현재 네 자산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통화량 이런 말도 되죠. 통화량.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 통화량 이런 것도. 현재 통화량이 얼마인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주택 보급률이 얼마인데, 현재 주택 재고량이 얼마인데, 현재 외채 빚이 얼마인데, 현재 달러 보유액이 얼마인데, 이런 것들은 일정 시점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나하고 나중에 같이 외우시면 돼. 내가 다 외우게끔 해드립니다. 나중에 다 외우게끔 해드려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5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밑에 핵심 파트 유량 저량 보시면은 1번에 유량이라는 것은 임대료 지대 소득,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거래량, 국민 총생산, 주택 공급량. 자, 그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저량 변동분이라는 게 있어. 저량 변동분. 자, 저량 변동분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는 뭐예요? 인구. 인구 얘는 저량이죠. 그런데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 변동분 넣게 되면은, 인구 변동분 넣으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하면 유량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량에다가 플러스 변동분 하게 되면 이건 유량 개념이다. 통화량 하게 되면 저량, 통화량 변동분 하게 되면 이건 유량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고개 쭉 보시고 뒤에 저량 변동분 이것도 유량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재고량,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입니다. 됐나요? 오른쪽 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오른쪽 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과정을 조금 하셔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금방 했던 거 왼쪽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56페이지 보시면은 뭐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 수요 함수와 수요 결정 요인,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65페이지) 보시면은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이거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자,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야. 공급 법칙이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저하의 물건이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가격이 100원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200원 할 때도 있고 300원 할 때도 있어요. 300원 할 때. 자, 난 이거 사야 돼. 사는 단위를 보니까 10개 살 수 있고 20개, 3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비쌀 때 많이 삽니까? 쌀 때 많이 사요? 쌀 때 많이 산다 봐야 돼. 가격이 300원 하는데 나는 사고 싶은데 이때는 10개밖에 못 사. 문자 왔죠. 고객님이 좋아하는 물건이 가격이 100원으로 한시적으로 판매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자, 100원으로 판매하니까 나는 30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한 쭉 이렇게 이어봤어. 자, 이어보는 이 선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수요 법칙이라서 이걸 갖다 우리는 디맨드 커브라 그럽니다. 디맨드 커브. 요건 뭐라 그러고 가격. 요걸 뭐라 그럽니까? 양.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4개만 좀 기억할게요. 영어 단어 4개. P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 P라는 것은 가격. Q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얘는 Q라는 것은 이거는 양.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하면 수요. S는 뭐가 됩니까? 공급. 그래서 우리가 PQDS를 좀 기억해 놓을게요. PQDS. PQDS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제론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죠. 다시 한 번 더. P는 뭐라고요? P는 가격. 양을 뭐라고? Q. 수요는 D. 공급은 S.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은 PQ에 따라서 달라지죠. 또 PQ는 항상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달라진다 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비싸게 되면 적게 사고 그 다음에 싸게 되면 많이 삽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봤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떨어진다 봐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반드시 어떻다? 떨어진다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는 비례라 그럽니까? 반비례라 그래요? 예? 반비례.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기울기는 우하향한다 봐야 되죠. 기울기는 우하향한다 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요 법칙.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름으로 볼 수 있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진 것은 뭐 때문에? 물어보면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죠. 근데 이 수요 법칙을 모르게 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경제론 수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수요 법칙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져.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공급 법칙 한번 볼까요? 자,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원 할 때 이때 쌀 때 많이 팔고 싶어 합니까? 비쌀 때 많이 팔고 싶어요? 비쌀 때 많이 판다 봐야 돼.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냉동 생선은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예? 창고로 다 들어가겠죠. 그럼 언제 나오겠어요? 대목에 나오겠지. 뭐 붙여가지고 가격 더 붙여가지고, 그죠? 예. 쌀 때는 많이 안 팔고 싶어하고 대목에 비쌀 때 많이 팔고 싶어하고, 그게 공급법칙입니다. 자, 자기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300원이야. 자, 10개, 20개, 30개를 판다면 우리는 몇 개? 30개를 팝니다. 자기가 팔고 가는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원. 10개, 20개, 30개를 판다면 10개를 판다 봐야 돼요. 그러면 수요자의 마음과 공급자의 마음은 다르다 봐야 돼요. 수요자는 비쌀 때는 덜 사고 쌀 때 많이 사는데, 공급자는 비쌀 때 많이 팔려 하고 쌀 때는 적게 팔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자,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증가죠. 얘는 앞에 수요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급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어떻게? 증가한다 봐야 돼요. 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기울기란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요거는 상향한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요게 공급법칙입니다. 공급법칙. 그럼 반대로 이름으로 볼 수 있겠죠.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해요. 뭐 때문에? 공급법칙 때문에 그렇다 해야 돼요. 자,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수요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5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 양가로 이번에 보면 수요 법칙과 공급 곡선 있죠. 수요 법칙과 공급 곡선. 1번에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해당자의 가격이 어떻게 하면 상승하면, 56페이지입니다. 해당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 해당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의 수요량은 감소. 반대로 해당자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해당자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 어떻다? 증가. 자, 이런 가격을 갖다 우린 반비례라 그러죠. 반비례. 부호는 뭐라 그럽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수요 곡선 되어 있습니다.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곡선 형태임을 설명해 준다. 거기다가 우하향 하나 체크해야 되겠죠. 우하향. 자, 밑에 보니까 56페이지 보니까 요거는 참고상으로 한번 볼까요? 소득효과, 대체효과입니다. 소득효과, 대체효과. 요건 잠시 한번 볼게요. 그냥 참고상으로. 자, 우리가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콜라하고 사이다 한번 볼게요. 자,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는데, 자, 콜라가 여기에 100개 팔리고, 자, 사이다가 100개 팔립니다. 백 개 하니까 너무 많다. 자, 콜라 10개, 사이다 10개. 자, 나는 사이다를 갖다가 20개 사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다를 20개 사먹는 방법은, 한 개는 콜라가 기존에 1,000원 했는데 얘가 가격이 급등해갖고 2,000원이 돼버려. 나는 사이다를 원래는 내가 항상 20개를 먹어야 되는데 20개를 먹어야 되는데 사이다 콜라를 이렇게 10개씩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다만 20개 먹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은 두 가지야. 사이다를 20개 먹는 어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콜라가 가격이 급등하면은 뭘 먹어야 돼요? 사이다를 먹어야 돼요.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 그럽니까? 대체 효과라 그럽니다. 이런 효과를 뭘 한다고? 대체 효과.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얘 안 먹어. 그래갖고 사이다를 사 먹습니다. 이걸 무슨 효과라고? 대체 효과. 그 다음 한 개 더 있죠. 내가 사이다를 20개 사 먹는 방법은 한 개 더 있어.
내 소득이 올라가면 돼.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올라가면 돼.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소득 효과라 그럽니다. 소득 효과.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56번에 56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기억에 소득 효과라는 게 있죠. 소득 효과. 자, 다른 지하 한 지하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지하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대체 효과라는 것은 한쪽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죠. 한쪽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한쪽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보지 말고 둘째 줄을 한번 볼게요. 둘째 줄을 보시면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싸짐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걸 갖고는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사이다를 20개로 올리는 방법은 한 개는 대체 효과, 다른 쪽에 상대편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나, 한 개는 소득 효과, 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걸 갖고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자, 5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 용어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참 자주 나오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한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여러 대안 중에서 좋았던 대안들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당시에 내가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회비용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친구야, 오늘 점심 먹자. 그럼 그 친구를 버리고 학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런 말을 쓰죠. 친구가 밥 먹자는 뭐를, 기회비용을 버리고 학원에 왔다. 그렇게 하죠. 이걸 갖고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택된 대안 말고 지나오면서 버렸던 대안 중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을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에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으로부터 노는 혜택을 갖도록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요거는 사람마다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있어. 그 나이 때 내가 공부를 좀 할 걸, 그 나이 때 내가 운동을 좀 할 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회비용이라 봐야 돼요. 시험, 이제 우리가 26년도 시험 쳐갖고 그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그걸 조금 더 했을 걸, 막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회비용이라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65페이지. (1번에) 보니까 공급법칙 나와 있습니다. 공급법칙. 해당 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증가. 해당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해당 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다? 감소. 증가, 감소하게 되면 요거는 비례 관계를 이야기하죠. 비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런 것들을 우린 공급법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양거래 2번에 보니까 공급 곡선 나와 있죠.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쭉 보니까 우상향한다 돼 있나요? 우상향한다 돼 있습니까? 자, 요까지 체크하시고. 자, 칠판만 이제 한번 볼게요. 칠판만. 자, 오늘 배웠던 걸 잠시만 한 5분 동안만 통해서 한번 잠시 검토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복합 부동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개로 어떻게
법률, 경제, 기술. 법률, 경제, 기술. 그러고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은 여기 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은 협의 강의. 협의 강의. 작은 것은 협의, 큰 것은 광의. 그럼 광의라는 것은 협의에다 플러스 뭐 받고 준부동산 받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착물 배웠죠.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한테 같이 넘어야 되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는 못 간다는 것은 독립정착물 4개, 건물, 명인방법, 등기, 타인토지. 됐나요? 그 다음 아예 정착물 같이 생겼는데 정착물로 분류 안 하고 동산으로 분류하는 거 3개 있다 그랬죠. 임차인 거, 임시로 심어놓은 거, 경작해버린 수확물. 자, 준부동산. 동산들이야. 근데 부동산 같은 행동을 안 돼서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 공시할 때 등기 등록을 쓴다거나, 돈을 빌리는 저당권의 객체로 쓴다거나,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거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그런 부동산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해서 이걸 하도록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띠고 있습니까 하면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구분하는 부동산이라 봐야 돼요. 종류는 뭐 8개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때 크게 3개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기계, 재단, 기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법 분류에서는 우리가 여기 서비스업만 기억합시다. 서비스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관리, 근자감이 아니고 중자감. 그 다음 우리가 주택의 분류, 단독, 공동. 4개만 기억한다 그랬죠.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 5, 4, 3 기억나세요? 5개층 이상 나오면 아파트, 4개층 이하 나오면 2개. 연립과 다세대. 이때 초과란 말이 나오면 연립, 이하란 말이 나오면 다세대. 3계층 3이 나오면 다중과 그 다음에 다가구. 이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 다중. 19세대 이하가 구제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 다가구. 자, 그 다음 우리가 토지 용어 배웠습니다. 택지, 부지. 주상공업 용도 같이 건축을 할 수 있으면 택지.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는 부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전환 과정의 토지. 이때 수직적으로 상호간이란 말이 나오면 후보지. 이내란 말이 나오면 이행지. 자, 그 다음에 필지액지 배웠죠.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으로 봤을 때 소유권 개념을 가릅니다 하는 것은 필지. 가격 수준을 가르는 것은 획지. 자, 자로형 모양의 대지죠. 자로대자의 대지, 자로형 모양의 좁은 통로. 맹지란 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나지 건부지 배웠죠. 나지 건부지는 원칙은 뭐라는데 건부, 감가, 예로서는 건부, 정가, 어떨 때? 수용당할 때. 그리고 왜 건부, 감가라 합니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뭐 때문에? 사법상 제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지공한지 배웠죠. 공지, 비어있는 토지입니다. 똑같이.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면 공지. 도시지역 내에서 지가 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한지. 휴한지하고 유유지는 앞에 실휴자하고 놀휴자만 보시면 돼. 쉬고 있는 토지는 휴한지, 놀고 있는 토지는 유휴지라 보면 돼. 법지 빈지는 앞에 법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잘 보시면 되겠죠. 법자가 있으면 소유권이 있어. 근데 활용시일은 없어. 법자가 없죠. 소유권 없어. 활용시에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저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 부부, 영, 개인.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인접성. 영, 개인. 뭐를 위하여? 용병위. 용병을 위하여. 부부는 영혼이 뭐다? 개인이다. 뭐를 위하여? 용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부, 영개인, 용병위. 그럼 여기서는 오늘은 물리적과 경제적만 이해하시면 돼. 물리적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공급에는 3가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라는 유량 개념과 팔고자 사고자 한다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을 포함한다 봐야 돼요.
이때 우리는 유량 개념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얘는 저량과 비교하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데 이때 유량이라는 것은 기간이 붙어야 되고 저량이라는 것은 시점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를 대충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임대료지대 소득 소비, 주택 생산량 거래량이라든가 GNP, GDP 이런 것들은 앞에 뭐 붙여야 되고 기간. 그렇기 때문에 유량. 얘들은 현재 시점.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의 개념을 갖다 우린 유량 개념, 시점 개념을 우린 저량 개념이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수요법칙, 공급법칙,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되죠. 필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4개, P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 Q라는 것은 양, D라는 것은 수요, S라는 것은 공급.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요, 공급, DS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은 PQ에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PQ에서 다시 DS가 바뀐다 봐야 돼요. 자,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봐야 돼요. 이걸 갖더니 반비례 마이너스, 반비례 마이너스,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우하향이라고 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면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해야 돼요. 요즘 시장이 많이 그렇죠. 요즘 시장 보면 여러분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 안 사.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근데 공급 법칙이라는 건 틀리죠.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증가한다 봐야 돼요. 같은 방향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봐야 돼요. 같은 방향인 것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비례 반비례. 비례관계. 기울기는 우상향한다 봐야 됩니다. 우상향. 마찬가지죠.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왜 증가합니까? 물어보면 뭐라 해야 됩니까? 공급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오늘 우리가 첫 수업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